안녕하세요.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입니다. 전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애청자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기막힌 일을 겪는 건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 시댁에 완전 호구를 잡혀서 살 뻔한 경험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다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볼모를 잡혀서 말 그대로 탈탈 털릴 뻔했죠.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됐으니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돋곤 합니다. 전 유년 시절을 모자람 없이 자랐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나름 넉넉하게 살 수 있었죠. 그렇다고 사치가 심하거나 흥청망청 살았다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은 돈 10,000원을 쓰더라도 이유 없는 소비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업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부모님의 젊은 시절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답니다. 갖은 서름과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제게 돈에 대한 무서움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의 그 교육만큼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제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죠. 그동안 두 분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면 깔끔하게 갈라서기로 했다는 거였죠. 전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살가운 사이까지는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갈등을 겪고 계신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으셨는데도 자식을 위해서 그동안 속을 내비치지 않고 인내한 부모님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자식 입장에서야 두 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두 분이 그렇지 않다는데 별 수 있나요? 전 부모님의 결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부모님은 합의 이혼에 이르렀고 재산도 깔끔하게 분할해서 따로 사셨어요. 엄마는 아빠 이혼을 한 다음 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따로 살림을 차리셨고 아빠는 아빠가 소유한 건물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전 두 분이 이혼을 하자마자 오피스텔에 나와 따로 살았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해체가 됐고 몇 년간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릴 적 화목했던 가정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이제 다시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급성 췌장암으로 쓸쓸히 세상을 뜨고 마셨고요. 제가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 거라면 애초부터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였죠. 전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5층짜리 건물을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영어 강사라는 본업도 있었지만 남들이 흔히 말하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를 이른 나이에 하게 된 셈이었어요. 제법 규모가 큰 건물이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도 꽤 괜찮았고요. 거기에다 본업에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름 나쁘지 않은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 1층에는 유명 브랜드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아는 언니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서 자주 들러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그 카페에서였습니다. 언니 카페에다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죠. 카페에서 몇 번 마주쳐서 그 사람의 잘생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진한 눈썹에 콧날이 오똑 서 있는 게 꼭 영화배우처럼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언니 소개로 그 남자와 합석을 하게 됐는데 외모는 물론 목소리도 성우처럼 멋있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행동하는 매너도 너무 좋은 겁니다. 한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가슴이 뛸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언니가 은근슬쩍 그 남자와 엮더라고요.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성실함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 회사에서도 꽤 인정을 받는답니다. 언니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언니의 적극적인 중매로 그 남자와 소개팅을 하게 됐어요. 비록 저보다 3살 연하였지만 단둘이 시간을 두고 만나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제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행복한 미래를 꿈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래지 않아 그 남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고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절 무척 살갑게 대해주며 기쁘게 맞이해 주셨고요. 시댁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절 엄청 귀하게 여겨주셨죠. 제 눈에는 시댁 식구들도 남편만큼 좋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전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올케네 건물이 5층짜리라고 했지? 그럼 점포가 몇 개나 나와? 공실 없이 꽉 차면 한 15개 정도 나와요. 어머, 15개? 대박이네. 그 동네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은 곳이잖아. 그런 데는 월세도 꽤 비쌀 텐데 들어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겠네. 아니에요, 아가씨.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아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 아직까지 학원 나가서 수업도 하잖아요. 에이, 그거야 올케가 취미로 하는 거겠지. 아무튼 난 올케가 너무 부럽다. 부모 잘 만나서 건물주도 되고. 주책 없는 신우이의 말에 불편했던 적이 많았어요. 솔직히 제 환경이 남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묻는 통에 진땀을 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선 곱지 않은 눈초리로 보기도 했죠. 돈으로 잘생긴 연하남을 만난다고 말입니다. 제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남자가 저랑 결혼을 하는 거라고 편견 어린 시선도 자주 맞닥뜨려야 했죠. 그런데 사실 남편은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결혼 직전에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영어 강사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와의 사랑이 정말 진솔한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는 얘기라곤 노후 걱정하지 않고 정년 퇴직할 수 있겠네 정도였어요. 제가 건물주든 아니든 달라질 게 없다는 남편의 말에 크게 감동을 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좀 달랐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절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긴 했어요. 제가 유명한 영어 강사인 줄로만 아셨을 때도 환대를 해주셨는데 건물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제겐 큰 의미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절 어떻게 생각하든 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제 생각과 달리 일이 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건물 2층에 유명한 아구찜 매장 하나 있지? 내가 친구들을 데리고 거기에 가려고 하는데 혹시 건물주 DC 같은 건 없을까? 우리 며느리가 가진 건물이라고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체면상 내가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래요, 어머니? 근데 건물주 DC 같은 건 당연히 없죠. 그런데 친구분들이랑 편하게 식사하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나중에 따로 계산할게요. 아이고, 그래 줄래? 그럼 내 체면이 훨씬 더 살지. 고맙다, 얘. 고맙기는요. 언제든지 오셔서 식사하세요. 어머니 밥 한번 사드린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제 건물을 찾아오신 어머니 체면도 살려드릴 겸 말이죠. 어머니가 즐겁게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식사값이 4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살짝 많이 나왔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시어머니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식사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식사를 사드린 일이 시어머니한테는 어떤 특권처럼 느껴지셨나 봐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또 친구분들이랑 식사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이번엔 아구찜이 아니라 건물의 입점에 있는 고급 중식당을 이용하셨어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굳이 그곳을 모임 장소로 예약을 해두시곤 제게 또 전화를 하시는 거죠. 나다. 오늘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너희 건물에 있는 중식당에서 하려고. 지난번처럼 괜찮지? 아, 그래요, 어머니? 네, 알겠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래, 매번 고맙다. 어머님의 두 번째 모임 때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 건물이라지만 식사를 공짜로 먹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곳까지 오셔서 친구분들한테 생색을 내신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속마음을 시어머니께 내색할 순 없으니까 그냥 사드린다고 생각하고 말았죠. 중식당 식사값도 수십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씁쓸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대체 어머님은 모임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이란 음식점은 다 들리신 것 같아요. 거기에다 아는 언니가 운영하는 카페도 들러서 후식까지 드시며 꼭 마무리를 하고 가셨죠.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까 스트레스가 좀 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밥을 사는 일이야 몇 번이든 할 수 있었지만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시는 게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카페를 운영하는 언니한테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얘, 너희 시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니? 내가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며느리 카페나 다름없으니까 마음껏 먹으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시더라. 나야 팔아서 좋지만 썩 보기는 좋지 않더라고. 건물주 며느리가 무슨 호구니? 언니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전 그저 순수한 호의였는데 시어머니한테는 권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젠 시누이까지 시어머니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올케, 난데 나 친구랑 올케네 건물 구경하러 왔거든. 그런데 여기 되게 유명한 스파샵이 있더라. 나 여기 좀 이용해도 되나? 너무나 뻔뻔한 시누이의 태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뜩이나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시누이까지 이렇게 속을 긁으니까 감정이 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죠. 네? 당연히 이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돈을 지불하셔야죠. 어? 돈을 내라고? 아니, 올케가 여기 건물주인데 꼭 내가 돈을 내야 돼? 네? 아니,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건물주인 거랑 스파 이용료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다 돈 주고 사 먹고 그래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러는데 올케 건물에 있는 매장을 이용하면 올케가 나중에 다 처리해 준다던데. 아니야?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배어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대답이 나오니까 신경질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아가씨, 제가 다 처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머님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제가 몇 번 사드린 거예요. 다 제가 따로 계산을 해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엄만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주냐고. 혹시 옳게 나한테 쓰는 건 아까워서 그래? 신우이의 적반하장식 태도가 기가 막혔어요. 신우이의 눈에는 제가 무슨 법인카드처럼 보이나 봐요. 제가 계산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얼굴이 다 화끈거릴 만큼 기분이 상했지만 전 딱 이번만 넘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아가씨. 거기 스파샵 편하게 이용하세요. 제가 거기 사장님한테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설마 내가 올케한테 민폐 부린 건 아니지? 네, 아니에요. 알았어. 올케 고마워.
시누이가 금세 목소리를 바꾸며 전화를 끊습니다. 참,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치 제 건물에 있는 건 마음껏 써도 된다는 착각에 빠진 모양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전 혼자 고민을 해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간 있던 일을 소상하게 말해주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엄마랑 누나가 좀 없이 살아서 그래. 당신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그간 엄마가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빡빡했겠어. 그런데 며느리가 건물주라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선 생색 좀 내보고 싶었겠지. 그래, 나도 거기까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단 생각이 들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게다가 아가씨는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스파를 이용하시는데 내가 그 비용까지 대야 하는 게 맞냐고. 당신이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쯤은 배려해 줄 수 있잖아. 들뜬 마음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번은 그냥 넘어가지고 만약 계속 그러면 내가 엄마랑 누나한테 넌지시 말해줄게. 그럼 됐지? 남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마치 제가 옹졸하게 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전 상식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가족 간의 정을 운운하고 있었죠. 그렇게 개운치 않은 기분으로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남편이 나서겠다고 했으니 전 잠시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사건은 또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카페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나연희 씨가 네 시누이 맞니? 그 사람 정말 웃기더라. 왜 언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우리 카페 지인들이랑 몰려와서는 이것저것 다 시켜 먹더니 본인이 여기 건물주랑 가족이라면서 네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거야. 내가 따로 들은 말이 없다고 하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당장 전화해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있지? 뭐? 정말? 아가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말도 마. 네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왜 그렇게 생겨먹었다니? 아유, 정말 속상해서 원. 알았어, 언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마음 풀어. 몰라, 얘. 암튼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지. 신우가 카페에서 건물주 운운하며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긴가요? 전 화가 난 마음을 꾹 참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올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올케네 건물에 큰 카페 하나 있지? 거기 아주 못 쓰겠더라. 내 생각엔 다음번 재계약 때는 거기랑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아가씨, 혹시 거기서 아가씨가 건물주 가족이라고 계산 따로 할 거라고 그랬다면서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 내가 그랬는데 그 여사장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쌀쌀맞게 구는 거 있지? 참, 나 기가 막혀서 어디 세입자 주제에 콧대가 그렇게 높은지 정말 안 되겠지 올게? 그 집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 내 생각엔 그 집은 얼른 빼는 게 좋겠어. 아가씨, 아가씨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뭐라고? 왜 아가씨가 제 건물에서 제 소중한 세입자 분들에게 갑질을 하시냐고요? 아니,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내가 경우 없는 세입자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네, 못하세요. 하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제 건물에 와서 마음대로 먹고 노시는 거 좀 무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번쯤은 그렇다 치고 넘어갔는데 상식적으로 좀 아니란 생각 하지 않으세요? 아가씨가 돈 안 내고 노시면 그 돈을 누가 다 내겠어요? 전부 제 지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아가씨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옳게. 지금 가족끼리 뭐 하자는 거야?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사람 거지 취급이야? 알았어. 다시는 올케네 건물에 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이 경우라는 게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전 작심하고 신우이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진 신우이가 냉정하게 전화를 끊습니다. 뒷일이 좀 걱정되긴 했지만 속은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철없는 신우이가 정신을 좀 차리길 바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그렇다고 누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어떡해. 누나가 기분이 업돼서 좀 오버한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넘어가 줄 수 있잖아. 당신은 그 정도 이해심도 없어? 뭐?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가씨가 건물주 행세를 하는데 그 꼴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우리 집에 하도 없이 살아서 일종의 신분 상승 같은 기분을 내는 거라고. 당신은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런 걸 가지고 따져 물으면 누나 입장이 뭐가 돼? 당신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이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 문제 아니야? 설령 아가씨가 진짜 건물주라고 해도 세입자한테 그런 식으로 해도 돼? 그걸 지적한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됐다, 그만하자. 당신 이랬다는 거 알면 엄마가 퍽도 좋아하시겠다. 당신은 하도 잘나서 못 사는 사람 마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만하자.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아나무인격 태도를 넓은 아량으로 봐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 금수저로 태어나서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면서요. 아니요. 전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많은 것과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제가 가족들한테 돈 있는 유세를 떤다며 귀를 막아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했지만 대화가 통하질 않으니 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이르기라도 한 건지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우리 잘난 며느리랑 내 얘기 좀 하려고 왔다. 아, 그래요? 이리 들어오세요. 시어머니의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보니까 시누이랑 있었던 일 때문이 확실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절 잡기 시작하시더군요. 아니, 넌 평소에 네 시누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시누이를 그렇게 무시하니? 네? 무시하긴요. 제가 언제 아가씨를 무시했다고 그러세요? 네가 시누이한테 갑질하고 다니지 말라면서 훈계를 했다며. 네 시누이가 너보다 촌수도 위지만 4살이나 더 많은 사람이다. 아무리 네가 돈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윗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냐는 말이야. 어머니, 왜 그러시는지 잘 알겠는데요. 그건 오해세요. 아가씨가 저희 건물 커피숍 사장님한테 함부로 대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뿐이라고요. 아니, 그게 무시하는 거랑 뭐가 달라? 너 돈 좀 있다고 그렇게 유세 떠는 거 아니다. 이러다가 나한테도 뭐라고 할 거 아니냐? 저 유세 안 떨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해요. 네가 네 신우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평소에 동훈이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살겠니? 안 봐도 내 뻔하다 뻔해.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던지. 복덩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도 알지? 우리 가족 중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쁘고 좋아서 그거 기분 좀 낸 것 가지고 그렇게 도끼 눈을 뜨면 어디 기죽어서 살겠니?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말 좀 해봐라. 시어머니가 작심한 듯 독설을 쏟아내시는데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말문도 막히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봤자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이빨도 안 들어갈 일을 가지고 괜한 헛심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수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쪽 카페 사장님이 저랑 친한 언니 사이여서 서로 오해가 좀 생긴 것 같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죠. 그 뒤로도 어머님은 일장연설을 하시고 난 뒤 돌아가셨습니다. 가진 말을 다 들었지만 여기에다 전부 다 풀어놓기는 민망한 수준이고요. 결론적으로 다신 잘난 척 하지 말고
시댁 식구들을 잘 떠받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한통 속이 된 시누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제게 등을 돌리니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전 건물주 노릇을 톡톡히 하는 기고만장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억울함이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나 하나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에 화를 꿀꺽 삼켰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의 오해도 다 풀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일은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상식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드리던 용돈을 100만 원까지 달라고 하시질 않나. TV에서 무슨 등산복이 예뻐 보인다며 노골적으로 그걸 사달라고 하질 않나. 어디 그뿐인가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초파리가 날린다며 홈쇼핑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덜컥 주문하시고는 저보고 결제를 하라고 하신 적도 있었죠. 이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드리는 효도랑 강제로 삥 뜯기듯 하는 효도의 기분은 완전 천지차이죠. 솔직히 시어머니의 가진 요구를 경제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했죠. 게다가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남편에게 호소를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눈에 상심지를 켜고 시댁과 싸우자니 뒷감당이 걱정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 시어머니 행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다. 에어컨도 영 시원치가 않고 이걸 어쩌면 좋겠니? 아, 그래요. 어머니 카센터에는 가보셨어요? 카센터에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차가 갈 때가 됐으니까 저러는 거지. 이걸 고치려고 들면 수리비가 더 나와요. 아무래도 내 생각엔 폐차를 하거나 팔아버리는 거나 해야 될 것 같아. 이래서 사람들이 외제차 외제차 하나 싶다. 네가 타고 다니는 차가 독일제지? 네, 독일차예요. 그래, 사람이 격에 맞게 살긴 살아야지. 돈 없고 다 늙어가는 내 주제에 무슨 독일차를 타겠어. 너처럼 돈 많고 젊은 애나 어울리지. 시어머니의 넋두리엔 목적이 정확하게 들어있었어요. 이제 하도 그런 말을 들어서 시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금방 파악이 되더군요. 어머니, 차 바꾸시고 싶으세요? 바꾸면야 얼마나 좋겠니. 나도 타고 네 시누이도 같이 타고 내 친구도 벤츠인가 벤진가 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주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 왜? 우리 예쁜 며느리가 시어머니 차 한번 바꿔줄 마음이 있나? 네, 어머니, 제가 적당한 걸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고, 그러면야 난 너무 좋지. 그 차 색깔은 내가 결정할 테니까 나한테 꼭 물어봐야 된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이젠 차까지 바꿔달라고 성하시니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거의 반 포기 상태였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 말을 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차 좀 바꿔달라시네. 차? 엄마가 타고 다니는 차? 어, 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외제차로 좀 알아봐 달래. 어떻게 생각해? 글쎄, 엄마가 타고 다니던 차가 좀 오래됐긴 한데 당신 괜찮겠어? 내가 안 괜찮으면 안 바꿔드려도 돼? 아니, 꼭 그런 말은 아니고 자식들이 능력이 되면 바꿔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뭐. 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도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까 미안하긴 한 모양이었어요. 이러다가 사는 집도 바꿔달라는 말도 정말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입씨름을 해봤자 제가 손해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해드릴 거 빨리 처리하자는 마음으로 아는 딜러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 차를 알아봐 드렸죠. 딜러를 만나서 차를 구경한 어머니는 잔뜩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차 구경했어. 너무 좋더라. 역시 차는 독일차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 딜러가 추천해주는 차로 하면 좋겠어.
딜러가 너랑 따로 통화한다더라. 그런데 견적이 꽤 나오더라고. 혹시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 너무 고마워, 며느리. 아, 그리고 내일 너희 시아버지 제사잖니? 내가 내일 저녁에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불고기도 해둘 테니까 늦지 말고 와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언뜻 들어도 어머니의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아 보였어요. 전 점점 지쳐만 가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희생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불행한데 가족의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 걸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도 우울해지고 처지더라고요. 그런 우울한 기분을 겨우 참고 다음날 시댁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싱숭생숭 제사를 지내고 남은 전을 먹으려고 다시 부치고 있었는데요.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게 전을 먹더라고요. 전 왠지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죠. 그런 저를 본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얘, 왜 이렇게 못 먹어? 어디 아프니? 네? 글쎄요. 점심이 좀 취했나. 그냥 속이 좀 불편해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시고 드세요, 어머니. 아유, 그럼 일을 어째? 우리 귀한 며느리가 아프면 안 되는데 내가 소화제라도 사다 주련? 아,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금방 내려갈 거예요. 그래, 건강에 신경 쓰면서 다녀야지. 아프면 못 써.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등을 쓸어주세요. 물론 이게 외제차의 힘이라는 건 저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동훈아, 너 언제부터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졌니? 머리가 자랐나? 아, 나 실은 모발 이식했잖아요. 몇 달 됐어요. 어? 그 자기 뒷머리를 뽑아서 빈 곳에다가 심는 그 수술? 어머, 어머, 진짜 깜쪽 같네. 나도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괜찮구나.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감탄을 합니다. 본래 수치 적었던 남편은 큰 마음을 먹고 모발 이식 수술을 했었거든요. 생착률도 좋아서 남편도 나름 만족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집 내력이 원체 머리숱이 없어서 나도 고민이었거든. 나도 동훈이가 수술한 곳에서 모발 이식을 좀 받아야겠다. 이게 견적이 얼마나 나오려나? 엄마도요? 이게 심는 모발의 양마다 견적이 다르긴 한데 모발 이식하고 사후 시술까지 생각하면 한 1,000만 원은 생각해야 돼, 엄마. 1,000만 원? 아유, 뭐 생각보다 별로 안 드네. 우리 효부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쯤은 심어주겠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면서 비실비실 웃으시는데 순간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요. 전 순간 화산이 폭발하듯 꾹꾹 참았던 분노가 터지고 말았죠. 모발 이식이요? 이제 다 늙어서 가실 분이 모발 이식은 해서 뭐 하시게요? 그냥 대머리로 살다가 가시면 안 돼요? 제 그 한마디에 온 식구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더군요.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얼어붙더라고요. 너,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그 소리 나한테 한 소리니? 네, 어머니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머니, 제가 한국은행이에요? 어머니가 1,0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나오고 2,000만 원 하면 2,000만 원이 뚝딱 나오는 줄 아시냐고요. 사람이 정도가 있지. 외제차도 모자라서 이제 머리털까지 심어달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놀란 남편도 제게 한마디를 보태더군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긴. 당신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이제 나 도저히 못 참겠어. 할 말은 하고 살래. 남편 옆에 있던 시누이가 표독스럽게 절 쏘아붙였어요. 아니,
올케가 대체 뭘 참았다고 이래? 참은 건 우리지. 올케가 그 유세를 떨면서 콧대 세우고 다닌 거 다 참아주고 봐준 게 누군데 이래? 아가씨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예요? 부자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건실하게 좀 사시라고요. 뭐라고? 올케 말 다 했어? 사람들이 제 도발에 발끈하며 눈에 쌍심지를 켭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까지 물곤 난리를 피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동안 우리 집을 얼마나 깔보고 있었으면 그런 말이 서슴없이 나와. 너 그깟 1,0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서 이러는 거니? 그렇게 커다란 건물을 깔고 사는 너한테는 1,000만 원쯤은 푼돈이잖니. 그렇게 그 푼돈이 아까워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고? 네, 아까워요. 저한테는 푼돈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라서 아깝다고요. 그리고 며느리를 돈으로만 보는 시어머니한테 쓰는 건 더 아깝고요. 뭐라고? 정말 인연이?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세우며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그리곤 욕설을 내뱉으면서 제 머리를 마구 흔들더라고요. 너 한 번 죽어봐라 인연아. 이거 놓으세요. 이거 안 놔요? 전 온 힘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뿌리쳤어요.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히니까 정말 눈이 돌아가더군요. 전 옆에 있는 남편 머리채를 확 잡아버렸죠. 놀란 남편이 펄펄 뛰며 비명을 지릅니다. 여보, 이거 나. 이 머리가 얼마짜린데. 아!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머리채를 잡히니까 깜짝 놀라며 손을 벌벌 떨더군요. 어머, 너 우리 아들 머리채 잡고 뭐 하는 거냐? 아이고, 당장 그거 놓지 못해? 내가 당신들 호구니? 그래, 소중한 네 아들 반납할 테니까 이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전 남편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난 후 시댁 대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동네가 다 떠나갈 듯한 난리에 이웃들이 나와서 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뭐였냐면요. 시댁을 나와 차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허탈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속이 시원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는데요. 낯빛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의 표정과 소중한 머리카락이 죄에 뽑혀 절망한 남편 표정이 교차하면서 웃음이 피식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짐은 따로 보낼 테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이제 당신과 당신 식구들이랑 엮여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소송을 해도 좋고 합의를 해도 좋은데 당신한테는 합의가 더 나을 거라고 은근한 협박도 곁들였죠. 그리고 전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어요. 아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꾸몄고 남편에게 보내버렸어요. 하지만 며칠 후 슬며시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제게 털썩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더군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 테니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면서 말입니다. 여보, 난 죄가 없잖아. 이제 당신이 엄마랑 누나 볼 일은 없게 만들 테니까 제발 이혼하잔 말은 하지 마. 어? 겨우 자리를 잡은 모발들이 숭덩숭덩 빠져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정말 제가 남편의 머리털만 뜯지 않았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했을 텐데 그게 좀 미안해서 일단 참기로 했죠. 그래서 이혼은 잠시 보류를 하고 남편의 장담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시댁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에게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또 뭔가를 요구한다면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전 시어머니에게 해주기로 한 외제차 계약을 전부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제가 부처님도 아니고 이런 마당에 외제차까지 해주게 생겼습니까? 당연히 물리는 게 맞죠. 안 그런가요? 솔직히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시댁 식구들 얼굴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그 부분을 여러 번 확답을 받았고요. 남편이 따로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는 것까진 막을 수 없겠지만 저와 부딪히는 일은 결코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약속은 지금까지 잘 지켜졌어요.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을 보지 않고 사니까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가슴 속에 얹힌 돌덩이가 치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랄까요? 이래서 사람이 돈보다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들을 하나 봅니다. 사실 이 사연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남편이 가끔 제 마음을 슬쩍슬쩍 떠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전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고 있어요. 시댁 생각만 하면 머리칼이 쭈뼛 설 정도로 소름이 끼칩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계속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앞으로도 이 채널을 열심히 애청할 생각입니다. 누군가 제 사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